자, 일정표 먼저 보시면 수업은 4주차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코칭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5월 23일부터 면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보면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6월 2일까지 저한테 코칭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5월 21일 정도까지만 받고 면접을 떠나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5주차 이후부터는 개별 코칭이나 아니면 조별 코칭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1, 2, 3, 4주차까지 모든 내용을 진도를 다 빼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개별 코칭 시간이 많지가 않아. 거의 해봐야 일주일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박은숙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부분은 정상 속도대로 진도가 나갈 거고 제 수업은요 순서를 마구제비로 제가 다 땡길 거예요. 그래서 땡기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수업을 했지만 큰 틀은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어차피 답변에는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 놀아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 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과제로 드려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개별적으로 계속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틀을 알려주고 요령을 알려주는 거는 거의 1, 2주차에 저는 다 몰아서 빨리 진도를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말이 뭐 장민영 교수 이름 적혀 있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조별로 계속 수업 중에도 계속 모의 면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조편성이 되고 나면 제가 뭐 조끼리 단톡방을 만들어라 뭐 이런저런 공지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징징징징 거리는 애들을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10번 받는 애들도 있고 한 번밖에 못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해주려고 해도 지가 하고는 안 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나 아니면 다른 강사진들한테 좀 징징거리셔서라도 빠르게 좀 시나리오를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표는 대략 이거고 믿지 말라. 내 수업은 다 당겨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거의 뭐 들어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4월 27일 보면 뭐 박은경 교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 뒤에 수업 시간에는 안 나오지만 계속 지금 강사진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가 지금 3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사전조사서 피드백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 100명 걸 다 쳐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 뒤에 저희 스태프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는 못 보지만 개별 코칭할 때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개별 코칭할 때 다른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는 표정이 왜 이러냐 저러냐 막 피드백을 하더라도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 선생님들은 이미 여러분들 상태를 다 파악해 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과제를 이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래요. 제가 하는 피드백이랑 박은경 선생님 피드백이랑 이유진 선생님 피드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지금 안 친해서 얘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유가 평가자는 정답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평가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친구 같은 평가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피드백을 느껴보시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드백이 다를 때마다 혼선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제가 컨트롤 타워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 받아들일 때 이 쌤은 이래도 난리 저 쌤은 저래도 난리 뭐 어쩌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구나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전조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조사서 특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사전조사서는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쓰는 거라서 일단 글씨 연습 좀 하세요. 제발. 특히 남성분들. 뭐 날렸어도 열심히 읽어주겠지. 아니요. 읽다가 짜증나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입견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먼저 감안을 하셔서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글씨도 예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빨리 정립할 수 있는 연습들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집에서 써서 내는 거랑은 또 달라요. 자, 유인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전조사서 작성 요령부터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먼저 자기 경험을 강조할 거 경험에 좀 동그라미 쳐둘게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동그라미 칠게요. 극복 과정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요약 정리 동그라미 칠게요. 뭐 네 번째야 뭐 그냥 잔소리니까. 자, 요 동그라미 친 걸 감안을 해서 이제 1번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문장은 간결하게 쓰셔야 되는데 옆에다 뭐라고 메모를 하시냐면 불필요한 수식어는 지양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수식어는 지양하셔야 돼요. 네, 1번 문장은 간결하게라고 적혀 있죠. 네, 1번 문장은 간결하게. 페이지 중간쯤에. 그쵸? 네, 문장은 간결하게 해서 네, 불필요한 수식어는 지양하셔야 되고 없어도 되는 접속사도 빼셔야 돼요. 불필요한 접속사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굳이 그거 없어도 문맥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접속사들은 좀 빼시고 제 말 쓰실 때 저는이라고 쓰지 마세요. 어차피 네 얘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이라는 표현도 빼셔야 되고요. 또 애매모호한 표현들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다 빼셔야 돼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글자 수들은 다 날리신다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본적인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글을 보면서 지원자 너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는 정보들은 담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 건지 선택을 했는 건지 어떠한 환경에서 큰 건지 어떠한 공부를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면 판단이 안 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시간을 쪼개볼게요. 제가 20살부터 23살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일과 공부를 그래도 같이 했던 편이고요. 23살 때 첫 직장을 다니면서 23살부터 29살까지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30에 첫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저런 저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는 제가 자격증 공부를 했었. 이렇게 가야 이 여자가 언제 공부를 했고 언제 돈을 벌었고 언제 또다시 자기 개발했고 이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의미 아시겠죠? 마찬가지 저 오늘 집에 가서요. 좋은 시간 보낼 거 이러면 의미가 없어. 나 오늘 집에 가면요. 7시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가서 우리 애랑 우리 신랑 밥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8시쯤 되면 애 하나는 이제 나가 떨어지거든요. 빨리 자거든요.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내일 강의 준비를 좀 해야 될 테고 10시쯤 되면 우리 신랑이 꼭 나를 불러요. 지가 회의할 시간이 돼서 저보고 줌 연결시켜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럼 그거 좀 도와주고 나면 한 11시쯤 되겠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고 자면 한 12시쯤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제 생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키워드들을 우리는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과장은 피하고 솔직하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뻥튀기 하지 마세요. 포장과 뻥튀기는 달라요. 요거는 나중에 추후 제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번째,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은 되게 유치한 건데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쓸 때 저는이라고 썼다가 뒤로 가면서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했다라고 한다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간혹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제3자의 시선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민영이가 햄버거를 좋아해. 이런 헛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끔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일관성을 흐트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글자, 한자나 외래어 사용은 불필요하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문구는 당연히 지양할 것.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추상적인 문구는 지양할 건 옆에다 기재를 할 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용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단점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야, 성격의 장점 얘기할 때 추상적인 키워드 쓰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리더십이 다 추상적이잖아. 성격 좋다 추상적이에요. 섬세하다 이것도 추상적이잖아. 뭐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추상적인 표현을 안 써요? 한계가 있거든요. 자, 추상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뒤에다가 추상적인 걸 케어해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키워드를 썼다라고 한다면 뒤에는 철저하게 경험이나 사건 위주로 그 추상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식의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 리더십 있는 여자야 라고 하면 야 누가 리더십 없다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사례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라고 해서 풀어내요. 왜? 앞에 리더십이라는 키워드의 추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7번째 시간 여유를 두고 쓰셔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추천 안 해요. 연필로 먼저 쓰고 다지고 볼펜으로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해요. 일단 종이 너덜너덜해지고 시간 촉박해지고 그리고 글자 연습을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글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는 완전히 뭐 한서폭 저리 갈아야 막 완전히 경필로 막 이렇게 쓰다가 뒤에가 방급해서 막 날려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간 조율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째는 객관적인 서술을 할 것. 이 객관적인 건 뭘까?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든가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수치가 들어가던가 이러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영어에 관심이 있었고 영어 공부를 늘 열심히 했고 경찰이 돼서도 이 글로벌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잣대가 없잖아요. 영어 공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수준인 건지 토익으로 봤을 때는 몇 점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건지 리스닝이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로 들어가시는 게 8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서술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 오히려 수치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요. 뭐 팀장님이 칭찬을 했고요. 뭐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이 30% 이상 올랐다라고 한다던가 이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문장의 기본 요건은 눈으로만 쭉 읽어보세요. 너무나 뻔하죠. 자, 우리는 뒤로 가겠다. 형태를 제가 그 교재에서는 늘 이렇게 나눠주기는 하는데 싫지는 않을 거는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본이랑 경험이랑 그리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전조사서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다뤄지고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험 기술만 잘 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회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경험 쓰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경험을 기재하실 때도 말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론, 본론, 결론 이 이야기들을 하잖아. 그것처럼 경험 쓸 때도 순서가 있어요.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바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인지는 전달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잖아. 자, 먼저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나서는 해결 과정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가 해결 과정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부터가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결론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결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인데 얘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 요 순서대로 경험을 쓰시면 돼요. 제가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뒤쪽에 보면 제가 좀 대표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 3장 정도 넘겨보시겠어요? 샘플 뒤에. 자, 사전조사서 기출문제입니다. 101단의 질문이 되게 대표적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하기 싫은 일과 하게 된 사례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 사례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다시 인생에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 사례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하기 싫은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하기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전달을 하시고요. 자, 그 하기 싫은 일,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행동으로 이걸 이뤄냈었는지 그 결과가 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껴서 이 순서대로 쓰시는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 질문을 쓰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다른 기출 문제들 좀 볼게요. 여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청 첫 번째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단속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 지금 일어난 적이 없어요. 또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상황 질문이 없네요. 거의 다 경험 질문이고 기본 질문이네요. 다시 첫 페이지 보시면 서울청이 지금 대표적이에요. 지인이나 가족이 단속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네 번째 있는 거 있죠. 뭐 자신이 지역 경찰관인데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이 교통 단속을 동료 경찰관에게 단속당했어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상황 면접입니다. 이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의 첫 번째 구분은 경험 면접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했는 행동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상황 면접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황은 미래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 행동은 아니야. 대신에 이 행동을 할 것이야 라고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면접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 그리고 나서 선택했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 선택을 하겠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미래 예측이에요. 이게 바로 상황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기재를 하실 건데, 뒷페이지에 갑자기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사전조사서 보이시죠? 왜 경찰을 선택했는지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해서 작성하고 경찰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를 기술하래요. 요거는 경험 면접도 상황 면접도 아니에요. 가치관 면접이에요. 지금 사전조사서에서 기본 질문, 상황, 경험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3개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 기본 질문에서 많이 다루는 게, 기본 질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인성이나 도덕성 이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본 질문을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질문 그러면 단순히 성장 과정을 기술하시오 라던가 성격의 장점을 기술하시오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걸 왜 묻겠니? 니네들의 성격과 니네들의 성격은 곧 여러분들 가치관의 형성을 끼칠 거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성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나 도덕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형태도 기본 질문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관, 그리고 윤리, 덕목, 뭐 이런 거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경찰이라는 조직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신과 다른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과 공동의 생활을 해봤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래요. 동그라미 칠게요. 경험. 자, 그러면 일단은 예예요. 그쵸? 이 흐름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 거고,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뭐냐면 질문을 보시면서 질문이 주는 힌트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랑 다른 문화랑 가치관이랑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니랑 달라. 다른 사람들 다 원래 달라요. 근데 얘가 친절하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힌트는 무슨 뜻이냐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안다라고 말해라는 지금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지금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인과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문제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보고 어떠한 선택을 할까를 묻는 건데 이걸 보면서 그래, 다른 놈 하나 있었지. 아, 나 지금 생활하다 살면서 보니까 그런 또라이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또라이 욕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양함에 대한 다양성 인정,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창의성도 만들어질 테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걸 네가 해결한 적이 있니? 뭐 이러한 질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 맞아. 그놈은 바보라서 못했고 나도 똑똑해서 했으니까 금막 까고 나를 돋보이게 써야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당하는 꼴 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끼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하죠. 왜 또 해맑게 또 잘못된 결정, 진짜 남한테 민폐 끼쳤던 막 그거를 막 끄집어내요. 없던 것도 만들어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그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꼭 누구한테 피해만 줘서 잘못된 결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A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쉬운 길로 갔을 테고 조금 더 업무 효율이 높았을 거야. 근데 내가 좀 순진하게 맨땅에 헤딩을 좀 해서 일이 조금 힘들게 돌아갔어. 라던가 시간 대비 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부족했어.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부정적인 결과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그 용어 있죠. 중간에 보시면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끼친 경험이 있다면 이 용어를 들으면서 아, 맞아. 잘못된 결정은 선생님이 너무나 나쁜 걸로만 인식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피해를 끼친 것보다는 차라리 피해를 안 끼쳤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막 혼자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면접에서는요, 뭐 진짜 만에 하나 없다면 어쩌겠어, 뭐 없다고 해야지. 진짜 만에 하나 없으면. 근데 회복할 수 있는 말의 기회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밑에 쓸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실수들로 인해서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또는 좋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던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공동 목표에 대하여 공동 목표를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사례를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자, 같이 함께 결과물을 만든 적이 있니? 그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거 뭐 묻는 걸까? 협동성이에요. 근데 이걸 협동성으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영향은 주겠지. 근데 그게 지금 주가 아니라는 거지.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공동의 목표예요.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서 이 조직 생활의 특성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이라던가 뭐 배려라던가 아니면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던가 뭐 그런 표현들 있죠. 그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반. 자, 15분, 20분 드릴게요. 한 문제 5분씩. 정말 친절하죠? 진짜 많이 친절해졌죠? 뭐라고? 그건 그거고. 자, 나 매우 친절해졌어요. 한 문제 5분씩 줄게요. 자, 5분씩 해서 빨리 4개 다 적어보세요. 이 사전조사서도 마찬가지고 면접 시나리오도 실제로 설명 내가 이거 백날 해봐야 쓰려고 하면 진짜 안 써지고 말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쓰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있잖아요. 걔네들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섬세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좀 있고 뭐 해볼까요? 좀 융통성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감정 컨트롤도 좀 잘해요. 뭐 등등등등등이 있겠지. 나의 강점들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좋은 패 일단 다 꺼내봐봐요. 직접적이지 않아. 일단 다 꺼내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쭉 한번 펼쳐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니네들 경험 뭐 있니라고 질문을 하면요. 정말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쪼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무조건 10개 이상은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쪼개보셔야 되거든요. 뭐 소풍 갔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빠 지갑에 손댔다가 뒤지게 맞았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언니랑 죽이니 살리니 싸웠다가 또 화해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시기를 쪼개보시던가 아니면 큰 덩어리로 쪼개보셔야 돼요. 학교 내에서 경험했던 거 10개 써봐야지. 학교 밖에서 경험했던 거 10개 써봐야지.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쪼개서서 여러분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쭉 해볼게요. 나는 여행 동아리를 했어. 그리고 국토대장 정도 했어. 그냥 막 써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던 거. 그래서 나는 군에서 뭐 대위로 있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 그리고 교육봉사도 했어. 뭐 저소득 계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등등등등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섬세함을 이 사건으로도 다 연결을 시켜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임감 마찬가지. 처음에 이 고민들을 해보시면 때려 죽여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감정 조절의 사례는 안 맞는 거야. 라던가 교육봉사에서 섬세함은 안 들어가 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걔네들을 또 배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책임감을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제일 잘 맞아 떨어지네 라고 하면 앞으로는 책임감 이야기할 때는 이 사례를 써야지 라고 머릿속에 나름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셔야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이 작업도 제가 수업 중에 막 쓰라고 해요. 일단 10개 써라 5개 써라 막 쪼개를 할 건데 일단 미리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그럼 우리는 기본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좀 대표적인 기본 질문이에요.
경찰을 왜 선택했는지 너네의 가치관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 질문 그러면 뭐 소포지 장단 이렇게 표현하시는 친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한 요 정도인 것 같아.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입사 보부 성격의 장단점. 뭐 추가해보면 뭐 자기소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성장 과정은 좀 추세가 이제 덜 물어보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성장 과정을 묻는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 과정이라는 그 질문을 빼니까 여기에서 해소했어야 되는 것들을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실제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뭐 물어보려고 여러분을 성장 과정 물어볼까? 이남 인류에 둘째 딸로 태어나 엄격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밑에서 난 다 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굳이 물어볼까? 평범하게 잘 컸는지? 그러면 안 평범하게 컸으면 핸디캡이 되나? 그건 아닌데 이제 응? 고난이 있는 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 지금 여기서 얘가 응? 질문에 대한 대답하면서 어떻게 뭐 잘 살아왔는지 응, 응. 확인하는 맞아요. 그 의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가공해 볼게요. 가공이라기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뭐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니네가 잘 컸는지 잘못 컸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또는 니네가 왜 평범하게 그냥 무던하게 커왔는지 아니면 역경을 이겨가면서 커왔는지가 왜 궁금할까? 그 사람 알기 위해 뭐? 성장 과정을 물으면요. 어릴 적의 환경으로 인해서 얘가 만들어지잖아. 즉 얘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성장 과정 묻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 겁나 포실하게 컸어.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삼성의 회장님이야. 태어났는데. 또는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장동건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모든 여건들이 다 좋아.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을 테고요. 태어났는데 불모지야. 내가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나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겠어.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얘한테 유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로 우리는 땡겨서 잘 성장했다라고 어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사례 볼게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 어디 회장님이셔. 우리 아빠가 지금 국민 배우야. 이런 애의 입장이라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따뜻한 관심도 받았을 테고 사랑도 받았을 테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크게 꼬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이 대외적으로라도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라도 베풀고 이런 행동들을 했어. 그게 얘한테는 당연한 삶의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걔는 그게 유리하다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아빠가 너무 유명해서 인생이 처음부터 피곤해서 꼬여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자, 후자에 태어났는데 불모지야. 자, 그러면 불모지라서 제가 힘들었어요, 저쨌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일찌감치 걔는 철들었을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일찌감치 철들었었고 지가 지금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열심히 잘 알고 있고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걔한테는 노력이나 책임감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이런 아주 적극적인 태도라던가 이거를 얘는 어필을 하면 되는 거야. 의미 아시겠죠? 그거를 물어보면서 얘는 이러한 환경이라서 이러한 성향으로 성격으로 성장해 냈겠구나를 우리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성격이 이럴 거야 라고 연결이 되겠지. 포실하게 컸는 애들은 어쩌면 미소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유쾌해서 조직 안에서 즐거움과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 줄 수 있어. 또는 민원인을 대처할 때 오히려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살아오고 그 안에서 본인이 성장했던 애는 어디 던져놔도 얘는 살아남을 놈이에요. 그래서 조직 적응 문제 이런 거 없어. 잘 버텨낼 애야. 그리고 우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힐 건데 근데 얘는 누구보다도 잘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땡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장 과정이었어. 근데 최근에 질문이 이게 많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자라왔니? 어릴 때 어떤 환경이었니? 이 질문하는 게 한편으로는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으니 이 질문을 지금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싶었던 이런 질문들을 대놓고 묻는 게 1번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삶에서 중요한 게 뭔데? 네 가치관에 중요한 게 뭔데? 네가 생각하는 도덕성이 뭔데? 네가 생각하는 직업 윤리는 뭔데? 이런 것들이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장 과정으로 다시 좀 돌아올게요. 만약에 사전조사서에서 성장 과정을 묻는다라고 하신다면 성장 과정은 사실은 시점 자체가 고등학교 이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학 이후부터는 다 성인이잖아. 그거 성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등학교 이전으로 시점을 두시면 되는 거고 성장 과정을 쓰실 때 유의하실 거는 환경은 적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해냈다라고 쓰시는 건데 환경을 땡겨 오실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태어났는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 이런 표현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게 자랑거리가 될 게 아니라 내 성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상황 설명으로 환경을 땡겨 오시는 거지 니네들 자랑하거나 니네들한테 선입견 주려고 그 환경을 땡겨 오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한 환경이지만 본인의 직무나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조직을 고민하셔서 풀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늘 하는 사례 하나가 뭐냐면 군인이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군인인 애들이 대부분 쓰는 표현들이 이런 식이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질서, 규칙 철저하게 지켜. 왜냐면 안 지키면 아빠한테 얻어 터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친구고 나는 조직화되어 있어를 자꾸만 어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직무에 따라서 그게 아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야 경찰을 준비하지만 이 친구가 이 경찰의 아들인 이 친구가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장 과정 아빠가 군인이야 도움 안 될 것 같잖아.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지역 간 부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얘는 전학도 가고 이사도 자주 간 거예요. 그럼 얘가 땡겨올 수 있는 건 어릴 때 아빠가 군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잦은 이사를 했는 걸로 포커스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른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빠른 시간에 그 환경에 적응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내가 얘랑 베프가 됐어. 근데 나 내일 아빠 따라서 강원도 부대를 또 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근데 얘랑 헤어지기 싫어. 얘랑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럼 나는 몸은 강원도를 갔지만 얘와 연락을 끊임없이 하겠지. 즉 인맥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잘하네, 인맥 관리 잘하네, 고객 관리 잘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내 직무나 내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땡겨오는 것들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환경에서 좀 많이 쓰는 걸로는 부모님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두 분이 다 맞벌이를 하셨었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 있죠. 시골에서 컸다던가 또는 할머니 밑에서 컸다던가 아니면 형제가 지나치게 많았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외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를 찾아 나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본인한테 어떤 자극이 됐거나 좋은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이라던가 친구도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 배경을 만들어준 것들로 땡겨오시는 게 성장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얘네 세 개거든요. 얘네 세 개는 아주 단골로 나오고 있죠. 뭐 면접 시나리오도 나오고 사전조사서도 나오고 사전조사서에 충남이지 싶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충남인가? 충북인가? 충남 7번이에요. 7번 질문 보시면 기본 질문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점, 칭찬받은 거, 단점 적으라고 하죠. 경찰의 그 본연의 업무가 뭔지, 경찰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앞으로 입사 후 포부 묻고 있고요. 후회한 일, 극복 사례, 극복 경험한 거, 장단점으로 즉 장단점 또 적으라는 거고. 네 번째는 또다시 포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은 지금 충남에서 봤던 이러한 형태로 질문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골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씩 볼게요. 지원 동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짓거든요. 어떻게 나눠볼까?
A요? 경찰 그리고 응? 경찰과 경과 정리해서 얘기해줘요. 맞아요, 그 말. 경찰을 응? 지원을 했는지 응? 아니면은 내가 경찰에 아동 청소년과나 경사과나 그쪽으로 지원을 할 거면 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지. 맞아요. 크게 두 개예요. 경찰이라는 얘기하죠. 조직 선택 이유예요. 그리고 직무 얘기하죠. 직무 선택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 야, 너 경찰 왜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 경찰밖에 없니? 아니에요.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요양사라던가 뭐 이러한 또 다른 직군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니라고 하면 그 직업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특성을 내가 어떠한 역량으로 잘 펼칠 수 있을지가 들어가는 게 직무 선택의 이유거든요. 자, 그럼 되게 단순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높네, 여러분들은 체력이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참 직무에 잘 맞아떨어져.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꼭 경찰이 아니라도 되잖아. 라고 할까봐 밑에 두 번째인 조직 선택의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경찰로서 도와주고 싶은지가 묻는 게 바로 두 번째 조직 선택의 이유가 돼요. 또는 이렇게 조직을 선택을 해보셔도 돼요. 나는 대구 사람이야. 근데 대구청에 지원을 안 했어. 강원청에 지원을 했어. 가뜩이나 고민돼 미치겠어. 왜 강원청에 지원하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라는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조금 작게 해석했을 때는 두 번째 이유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시는 데는 첫 번째는 너네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역량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너네들은 지원을 한 거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체력도 열심히 했어.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좋은 역량을 왜 하필 경찰 조직에서 펼치고 싶냐고, 왜 하필 대구청에서 펼쳐내고 싶냐고 이에 대한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은행 텔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저런 썰을 막 풀었어요. 근데 그 은행이 내가 시험 보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었거든.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은행 텔러가 되고 싶으면 대구은행 가지 왜? 하나은행 가지 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특히나 직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단락을 나누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하고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직무 역량만 너무 강하게 어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필을 하셨으면 경찰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도 함께 담아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청이 나와의 연고가 없는 청이야. 그렇다면 그 지역 청에 대한 정보들도 여기서 담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은 특징적으로 소외 계층이 많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는 경찰 조직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역량으로 여기서 펼치고 싶거든. 어떻게 행동하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크게 봤을 때는 경찰 조직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청이 됐건 어쨌든 조직을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직무 선택의 이유를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것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특히 여고에 이렇게 가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글 쓴 거 보면 정말 너무 귀여워요. 죄다 천사를 만나서 지원했다고 하거든요. 은행을 갔는데 천사 언니를 만나서 자기도 은행 텔러를 하고 싶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천사 같은 승무원을 봐서 승무원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죄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 병원에 갔는데 천사 같은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천사 같다는 표현도 사실은 다 직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천사 같으면 딴 집 가서 천사짓 하지 왜 이 집 와서 얘기하는데? 라고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개 다 건드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기업체 교육을 할 때는 예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건드려는 주십사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사 후 포부는 제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성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입사 후 포부 면접에서 물었는데 제가 모의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제가 면접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떡같은 소리 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합격을 하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어디 레스토랑 가서 고급 코스 요리를 자기가 대접을 할 거래요. 그 소리를 왜 해요? 지가 뭘 먹든 내가 알 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5년 후, 10년 후는 그러면 10년 후에는 가족여행을 꼭 유럽으로 갈 거래요. 자기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입사 후 포부는 당연히 조직 내의 시점으로 두셔야 되는 거고 시기를 자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 3년, 10년 이렇게 딱 자르셔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액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이야기를 하시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있죠. 그래서 이 행동이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발휘할 거다,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큰 흐름으로. 근데 시기적으로 끊는 것도 괜찮아요. 뭐 1년 내에는 요러한 것들을 익히고 3년 내에는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뭐 10년 이후에는 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동할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게 어떠한 강점으로 조직에서 발휘가 될 건지는 들어가면 훨씬 더 탄탄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성격의 장단점은요. 만약에 여기 충남에서처럼 장단점, 뭐 장점과 단점을 결부시켜라 라는 식으로 장단점이 동시에 다 질문을 해버리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단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격,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던가 아니면 장점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 굳이 단점은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사전조사서에서 좋은 패를 보여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았는데 나쁜 패는 굳이 꺼내실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장단점 다 쓰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점을 다 쓰라라고 한다면 자, 쓸 수 있는 란이 요만큼 있다고 볼게.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60, 70% 정도는 강점을 적으실 거예요. 장점. 나머지를 단점으로 적으실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추상적인 표현은 쓰지 마. 근데 성격에서 추상적인 용어를 안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장점을 쓸 때 장점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는 뭐를 해야 된다?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사례를 적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꼭 쓰라고 하면 단점을 얘기했는데 나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놀라지 마 나 지금 열심히 고쳐나가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어 라고 할 거라서 보완, 노력을 할 거예요. 보완, 노력. 그로 갈 거예요. 근데 단점을 뭐 요거는 좀 강사진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단점을 다 고쳤다라고 마침표 찍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점이 아니잖아, 다 고쳤으면. 그래서 단점을 쓰실 때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훨씬 더 안전해요. 곧 마치 개선이 될 것처럼. 입사 전날은 개선이 될 것처럼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장점 뒤에 사례를 적는다. 사례는 어떻게 적을까? 경험이니까 이 순서대로 적겠죠. 이해되죠? 먼저 장점 적고 장점 뒤에 사례는 이 순서대로 적을 거고 단점 적고 뒤에는 하지만 내가 요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개선 중에 있어 놀래지 마라고 들어가는 거고 장점을 적으실 때 우리가 장점을 왜 강점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죠. 원래는 장점은 성격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점은 직무에 대한 장점을 강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점이라고 물으면 이 인사 담당자들조차도 사실 이걸 좀 아리까리한 선상에서 사실 좀 바라봐요. 아니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장점을 장점인 듯 강점인 듯 뭐 그런 것들을 적기를 저는 좀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격의 장점인 듯 하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강점이 될 만한 거를 장점으로 적으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판단 능력이라던가 실행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성향과도 되게 밀접한데 사실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성향이거든요. 실천력, 행동력이 빠르고 뭐 상황 판단 능력이 좋고 눈치 빠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아요. 그냥 단순히 친절합니다 이러면 너무 이 친절에만 쏠리다 보면 직무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애써서 얘는 지구대에 있으면 그래 진짜 애써서 고민하지 않는 한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장점은 직무와 그리고 성향을 함께 다루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점을 선택을 하실 땐요. 절대 직무에는 영향을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눈썰미가 정말 없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특히 요새 마스크까지 껴버리니까 얘가 걘지 걔가 인지도 잘 몰라. 그리고 사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관심 있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저 관심의 부족이겠지. 그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칭하는 게 거의 수업 끝날 때쯤 돼야 제가 매칭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얘 보고 계속 딴 애를 부르고 막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이랑 이름을 잘 매칭을 못 시켜. 또는 눈치가 없어. 그거 단점으로 적었어. 업무 수행할 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상 수배범 지금 3년 동안 내 옆자리에 사진 붙어 있는데 옆에 왔는데도 내가 못 알아봐.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단점은 여러분들이 하실 직무에 덜 영향을 주는 것들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장점이 지나쳐서 단점일 수 있습니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확실하게 활용을 하시고 단점은 그냥 버리는 카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보완 노력까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글로 써보면 공간이라 칠게 다시 이런 게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장점입니다. 라는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점을 얘기할 때 한 2개 정도 이야기하라고 해요. 2개 정도. 그리고 나서 면접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쩌라고. 못 믿겠는데. 라고 할 수 있으니 뒤에다가는 뭐를 쓴다? 사례를 땡겨 쓰는 거예요. 사례 순서는 당연히 상황이고 과정이고 뭐 그 순서 있죠? 요 순서를 써. 자, 밑에 이제 단점을 써야 되는데 저의 단점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반면 이러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후루룩 대충 이렇게 의미하시겠죠. 굳이 막 머리에 강한 인상 안 줘도 되거든. 이러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단점의 내용은 양도 최소화시키시는 거고 얘의 양을 높이시는 건데 어차피 위의 결론 즉 강점의 컨텐츠는 한두 개밖에 얘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럼 주는 뭐다? 얘가 거의 주가 될 거예요. 즉 장점을 발휘했던 사례를 주로 다루게 될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쓰는 방법, 그리고 경험, 상황, 면접, 경험, 상황, 질문 요 정도의 패턴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 쓰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접 시나리오 쓰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쓰는 방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쓰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어. 계속 써보고 욕먹고 써보고 욕먹고 고쳐나가는 그 시간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 내드릴게요. 자, 일단 4개 오늘 썼죠? 그거 완성해서 오시고요. 자, 서울청에서 사전조사서 기출문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서울청 질문에서 2번 질문 동그라미 치시고, 네, 2번 질문은 상황 질문입니다. 아시죠? 네. 구분이 어려우시면 옆에 잠깐 메모하세요. 상황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3번 경기남부청의 1번 질문. 1번 질문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황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개성이 존재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라는 지금 if를 전제로 한 거라서 이거 상황 질문입니다. 경험 질문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경기 남부청의 5번 열등감 느낀 적 있는가? 이거 경험 질문이죠, 당연히. 자, 4번 경기 북부청의 2번 질문. 마찬가지 경험 질문입니다. 그리고 6번 강원청의 질문. 이거 기본 질문이에요, 기본 질문. 여러분들 가치관, 인성, 성향 이거 묻는 거예요, 6번은. 본부장님, 저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며칠이 남았죠? 숙제 많이 내도 되죠? 아, 그럼 다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7번 싸그리다. 제 탓하지 마세요. 제 탓하지 마세요. 7번 싸그리다 11번. 11번 기본 질문이요. 7번도 기본 질문이었어요. 몇 개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0개에다가 오늘 아까 썼는 거 4개, 깔끔하게 14개 맞죠? 자, 14개 쓰셔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네이버로 좀 받을게요. 코코 79 소문자 2예요. COCO 숫자 79 영어 2 골뱅이 네이버.com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강하기 전에 먼저 10개에 대해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자, 고로 13일까지 저한테 이메일 다 보내세요. 13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루에 2개씩 쓰면 되겠네. 자, 13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14일부터 쭉 피드백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18일 날 다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과제는 14개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실 때 그 한글에 이렇게 쭉 타이핑 해주시면 되고, 한글에 타이핑 해주실 때 안에다가도, 한글 파일 안에다가도 제일 위에는 본인 이름 갈로치고 청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자, 혹시 질문? 15줄 정도. 네, 다 15줄 정도. 그리고 혹시나 지금 본인 글씨체가 이쁜지 안 이쁜지 또는 잘 읽힐지 안 읽힐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수기로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거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나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이제 곧 뭐 체력이랑 인적서랑 막 이제 막 연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해서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우리는 정규 수업 때 만나도록 하고요. 이메일로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빨리빨리 회신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개강 전에도 한두 번 피드백을 더 받으실 수도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저도 같이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강하고 만날게요. 네.